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강의인데요. 그러니까 저희의 의료계에서는 사실 익숙하지는 않은 꼭지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고 때문에 이런 입법이 된다. 건설이나 그쪽에서는 이슈가 많다. 이런 뉴스들이야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혹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미처 구체적으로는 못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강의랑 다른 논문 같은 거 준비하면서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다시 한번 들 정도로 저희가 하는 업종에는 흔히 적용되거나 익숙하지는 않은 법인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뭔가 하셔야 될 것을 제가 조언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우리 상시 근로자, 우리 직원이 50명 이상이다 싶으시면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고 있나? 라고 돌아가셔서 한번 점검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에 24년에 1월부터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당장은 적용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뭔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한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냐는 이슈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거나 고의로 만들지 않아도 그런 류의 사고들이 상시도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사람들 혹은 좀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진료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입법이 된 이후에 그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돼서 기소되는 케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법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이 이제 결국에는 법률가인 제 입장에서 보기에도 도대체 뭘 처벌하는 거지? 라는 걸로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쌓여가고 있고,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나 이런 다른 부처에서도 보완입법을 한다는 얘기가 좀 벌써 나오고 있고, 각각 해설서들, 또 조금씩 다른 측면에서 아직도 좀 미궁인 부분이 많긴 합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면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대재해라는 것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집니다. 그 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근로자, 종사자들이 업무상으로 우리 병원에서의 일한 사고로 인해서 뭔가 상해, 질병 이런 거를 받았을 때 다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산재, 사고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민재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관리상의 문제로 시민이, 우리 종사자 아닌 다른 사람이 죽었거나 혹은 다쳤거나 이런 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별도로 규율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기소된 케이스나 첫 입건된 케이스는 발견되지 않고 이번에 이제 분당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첫 입건해서 수사를 하냐 이런 부분만 좀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검찰 기소는 다 중대산업재해 관련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쭉 보통은 이제 회사 관련한 특히 건설이나 건축 현장 관련해서 사고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이제 그 외에 공장이나 이런 것들 사건 발생하고 기소가 거쳐가지고 현재 이제 3표, 두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사건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저희가 산재 사건이 일어나면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쪽에 그 행정 담당자가 경찰 역할하고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대재해사고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 소속의 특사경이 조사를 하는 개념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수사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하면은 이제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시민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1차로 하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세고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이후에 어디서 첫 수사를 개시하고 어디서 입건하여서 어떻게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법원까지 어떤 방식으로 기소하는지가 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사건이 일어나시면 기사 같은 것도 좀 유념하게 보시면 이후에 우리의 대응 관련해서도 많은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소위 1호 사건이라는 사건이 그 삼표산업에서의 채석장 붕괴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이틀 후인가? 며칠 후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대산업재해 사건으로 입건하고 수사를 했는데 이 건이 이제 최근에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서 유의미한 기소는 오너를 기소한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인 취지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구체적으로 담당 책임자를 두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다못해 안전대를 잘 줘야 된다. 그런 안전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사항에서 별도 법령이 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왜 만들었냐? 오너가 혹은 경영 담당 책임자가 잘 돌아가는지 최소한 미리 계획 수립하고 예산 주고 조직 주고 관리해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탑 레벨에서 의사결정자가 그거를 관심 있게 관리하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평소에 체크했느냐를 책임을 묻겠다는 게 법의 취지라 결국 그러면 누구를 지금 처벌할 수 있느냐가 법상으로도 좀 많이 해석이 여져 있었고 보통은 대표이사입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식회라고 하면 보통은 대표이사 등기상 대표이사 땡땡땡 누구 이렇게 찍혀있는 분이 책임을 지신다고 보겠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최초로 그 대표이사가 아닌 그 경영 대주주인 오너를 이제 기소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한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재판이 시작이 돼서 그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받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다투어지겠죠. 그리고 검찰 나름대로는 이분을 기소한 이유가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실제 이 채석장 사업 관련해서 이분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고 보고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결정 내렸고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행위에 개입하고 이 사고에 관해서도 보고를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기소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병원하고는 연결이 그러니까 이후에 법인인 의료기관,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누가 경영 책임자로 책임을 질 것인가 혹은 져야 되는가 그리고 개인사업주인 의료기관에서는 어떨까 이런 부분하고 좀 해석이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아마 재판이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에 첫 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원래 이게 첫 사건으로 판결 예상된 사건이 아니었는데요. 창원에 있던 사건이 재배당되는 바람에 이게 사실 단독 사건으로 첫 케이스가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양병원 건설 현장에서 사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건설사들 간의 책임 무분이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최초의 원청인 건설회사 대표이사님과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각각 법 위반 책임을 물었고요. 물론 그분들만 기소된 건 아니고 실제 현장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하청 이런 분들도 다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걸로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 이제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으신 원청 대표님은 주식회사 온 땡땡땡으로 보이시는 요 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피고인 권 땡땡땡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분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해서 지금 징역형 8월에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개인은 선고했고요. 이분이 경영 책임자로 처벌을 받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그 소속 기관인 법인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도
이 온 땡땡땡에 대해서 벌금을 회사에 대해서 납입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망 사건인데 처분 수위가 높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판결 이유를 보면은 합의도 다 되었고요. 보상도 이루어졌고,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 불원한다는 처벌 불원서도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최초의 합의나 원만한 해결은 잘 되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나왔던 케이스라서, 사실 여기까지 뭐 누가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중간중간에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차 하는 내가 놓친 것 때문에 결국 사고까지 이어졌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개념인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쉽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좀 유의미했던 것이,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과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표자, 정형 책임자의 의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냐, 어떤 식으로 경영 책임자가 의사결정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사고의 인과관계까지 책임을 지울 것이냐, 굉장히 좀 먼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이.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첫 케이스였는데, 법원에서 그 판결 서시를 보면 사전에 어떤 계획 수립도 전혀 하지 않고 대응 조치 매뉴얼도 만들어두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현장 책임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예산이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보조구, 보장구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라는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아마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추후 계속 인용될 판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제정됐냐를 보면, 이런 유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별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유의 법 제정 요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이 왜 제정되었는지, 법 목적이 뭐였는지는 어떤 법과 관련해서 늘 법률 이슈가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게 또 의료랑 다르게 법은 그 목적에 맞게, 그 취지에 맞게 그 해석을 제한하여야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법 목적이 가장 기본이고, 늘 법 목적은 보통 이제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조를 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시는 게 좋은 게, 이런 류의 사고들을 저희가 무슨 압사사고, 경선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특히 또 세월호 사고랑 가습지 살균제 사건 겪으면서 이런 류의 재해사고에 대해서 개별 실행 행위자 한 명 한 명의 책임을 묻는 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동안 수사해서 업무상 과실, 시상치사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경우가 충분히 처벌의 공백이 없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총책임자가 돈 주고 조직 주면서 야, 그런 조치 해? 그런 조치 주립했어? 점검했어? 를 누가 그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이 아무리 실무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는 이런 재해사고 예방이 안 된다라는 것에 염두에 두고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라는 목적에서 사실 만든 법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법이 시스템을 구축해라라고 하면 너무 좋은 말이죠. 당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좋은 말인데, 그러면 결국 뭘 해야 되냐? 시스템이 뭐야? 라는 거에 대해서는 법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지금 조금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나왔는데도 시행령에서도 그러면 그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뭘 하면 되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도 정확하게 답은 못하고 개별 사업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적절한 것들의 무슨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유의 중대재해나 시민재해가 좀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에서는 로펌에 많이 컨설팅을 한 1-2년 전부터 많이 받으셨고, 그거를 일종의 추후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하나의 그 방어 기제로도 좀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답이 없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면은,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법이 타당한 법인지에 대해서 의문까지 좀 제기될 수 있겠죠. 중대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지고요.
그 산업재해가 저희가 통상 산재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유의 재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중에 중대재해로 넘어가게 되는 허들이 있는데, 그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유해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3가지 중에 산업재해가 걸리면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됩니다. 그러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원장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법에서 얘기한 조치 같은 거나 사전 계획이나 수립이나 이외 매뉴얼을 다 갖췄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디벼파서 너 1단부터 끝단까지 모든 걸 다 했어? 잘 관리했어? 라고 하면 사람이 잘 못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거랑 중대산업재해가 인과관계가 연결되냐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고, 또 이제 방어의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 규정을 보시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하실 수 있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그냥 재해가 아니라 중대산업재해가 됩니다. 굉장히 법정형이 올라가고 처벌에 심각해지죠. 근데 결국 이거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해 주실 때는 중대산업재해냐 아닌지를 염두에 두고 발급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결국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충분한 치료기간이 보장되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당연히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중대산업재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6개월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법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해석의 영역에 있고 참 그런 점들이 어렵습니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동일한 유해 요인, 이걸 또 어디까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참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시행령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에 대해서 약간 그 별표라고 해서 규정된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 뭐 급성 중독이나 이제 간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신 부분이라서요. 특히 저희 보건의료기관에 좀 중요하실 수 있는 것들은,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해서 그 별표에 동일한 유해 요인이란 직업성 질병자를 아예 별도로 규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혈액전과성 질병 2, 이 동일한 유해노이나 직업성 질병자로 명시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됩니다. 업무상 관련성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병원장님은 그 필요한 계획과 인적 조직 갖추는 것과 예산 수립, 그리고 평소에 그런 유해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대한 지시 이행, 관리를 잘 하셨는지를 아마 수사기관이나 그 특사경이 한번 검토를 해볼 영향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그 간염 말고는 다른 거는 괜찮나요? 그런 질병이나 이런 거 사고 발생했을 때는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라서 괜찮나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또 법률적 함정이 있습니다. 이 원문자 1번, 2번, 3번이 오합니다.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각이에요. 근데 사망자 1명 이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간염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특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그게 산업재해에 해당되면 중대산업재해로 판단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딱히 어떤 중독이나 간염이나 이런 것만 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직업성 질병자의 경우에 뇌혈관 이런 것들이 논의의 과정에서 제외됐었거든요. 그런데 뇌혈관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근데 그게 어떤
평상시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다라고 하면은 중대산업재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될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러면 인과관계가 문제되겠죠. 업무랑 관련성. 저희가 보통 제가 출퇴근할 때도 거기서 교통사고 나오면 산재보험 되냐 이런 것들이 논의되잖아요. 그러면 산재보험을 교통사고 출퇴근 중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뭐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산재보험 되는 경우가 다 산재사고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법은 그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으로 커버하기 위한 목적의 법이고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관리를 잘 안 한 사람을 처벌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와 그 산재보험이 되냐의 산재는 약간 또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출퇴근 사고는 그러면 중대산업재해인가요? 그거는 또 아닐 수는 있습니다. 업무상 인간관계가 명확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그러면 중대산업재해로 우리 병원에서 혹시 누군가가 들여다볼 염려가 있다. 라는 것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시면 이 중대산업재해가 우리 병원하고 완전 무관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법무법인도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피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동일한 유해 요인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한 경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해 간염이라든지 그런 에이즈 이런 것들을 주로 보건의료 종사자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급성 중독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유해 요인이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비슷하게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걸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판단해서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따져봐서 중대재해 산업재해로 판단할 겁니다. 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법적 해석이 좀 이후에 갈릴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장님이 중간에 교체되신 경우 어떻게 될까요? 1년 사이에 2명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병원장님이 바뀌시고 나머지 1명이 발생했으면 이거를 3명으로 카운트할 수 있을까요? 아직 해석이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법률가들이 해석이 좀 갈리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물적 조직이나 사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단순히 그냥 병원장 교체만으로는 1년 이상 3명 이상 발생한 걸로 보고 그 의무 위반을 전임자한테 묻거나 후임자한테 묻거나 가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러면 이건 결국 한 사람이 그 관리를 잘했어라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카운트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기관에서도 얘기가 정확하게 해석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그래서 조금 모호한 측면이 많고 이런 법은 위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미 위헌법률 재판 신청 그 법률심판대청이 형사사건의 주산사건에서 변호인이 신청해서 법원에 계류 중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중대산업재해 말고 중대시민재해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방문하는 내방객이나 뭐 다른 지금 종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혹시 다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이제 발생한 재해. 여기서 앞에 산업재해로 포섭되는 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엘리베이터 하다가 누가 타고 가다가 끼어서 사고 났다. 혹은 어떤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치상에 에서 낙상하셨다. 이런 것들이 혹시 여기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전형적인 사고입니다. 관리상의 결함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특정 원료 제조물 이런 것들은 보통 제조하는 업체에서 좀 많이 문제가 되겠죠. 뭐 유해적인 물건이나 이런 것들. 저희도 가스나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실 테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거기서도 관리상의 사고가 있으면 이 중대 시민재해로 포섭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문자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시민재해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2개월 이상 치료, 3개월 이상 치료가 결국 형사처벌의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참 모호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는 아까랑 다르게 그 중대산업재해랑 다르게 부상자 10명 이상 그리고 질병자 10명 이상 이렇게 좀 명수가 많잖아요. 그 취지는 이 시민재해는 사건 자체가 경미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다쳤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에 가깝고요. 그 산업재해는 그 종사자 관련한 사람이 다쳤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대 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관련해서 특히 환경부에서 주무부처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부의 해설서 중에 병원 관련한 언급된 사건인데요. 이 백병원에서 그때 근위환제 관련해서 집단 쇼크 일으킨 사건에서 환경부가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때 병원의 관리 문제는 아니고 이 의약품 자체의 문제라고 확인이 됐는데, 만일 여기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때 입법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이 제조 관리상의 문제로 해당 제약사나 유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가 기소될 수 있는 사례라고 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Q&A에서 환경부가 얘기하는 게 의료기기 장비를 유통 관리해가지고 환자한테 사고가 났다면 그 과정에서 중대 시민재해가 될까요? 이 법은 되게 모호하게 돼 있어가지고 특정 원료, 특정 원료와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원료와 제조물이 특별히 대단한 유해한 물질로 한정되는 걸로 해석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 거는 저희가 취급하는 것들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거의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용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중대 시민재해로 생각될 가능성이 있을까?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약간 여기에 보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그리고 유통 사항의 문제라고 하고 있어서 의료기기의 실제 병원에서의 사용은 유통 이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원인으로 인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라는 Q&A 답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법률가들이 달리 생각하는 해설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유통이라고 하면은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 대한 것을 환자가 구매한 이후 단계를 봐야 되지 병원에서의 사용도 중대 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도 해석이 좀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관리상의 문제가 생각이 되면 역시 시민재해로 갈 수 있어서 이 중에 뭐가 걸리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어렵죠. 저도 법무법인 운영하면서 이렇게 뭘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지는 요새 새삼스럽게 알고 있기는 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이 뭘 하라고 하고 뭘 안 했을 때 처벌하는가, 이게 이 법의 핵심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그 4개의 조치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해석의 일반적인 견해는 개인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경영 책임자 등은 법인에서의 최종 의사결정자 혹은 인사나 조직 관련한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주는 무조건 책임집니다. 이거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내 이름으로 내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해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겠구나. 특히 내년 1월부터. 그렇다고 뭐 상시로 와서 그걸 잘 하고 있어? 누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로 혹시 인정될 만한 사고가 터지면 그 사이에 잘 했어?를 누가 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우리 병원이 그 대비가 되어 있으신지를 오늘 가셔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경영 책임자 등은 그럼 우리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있어서
이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질 겁니다. 뭘 하라고 하는 것이냐? 재해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너무 좋은 말이죠. 너무 좋은 말이지만 뭘 하라는지 알 수가 없죠. 저도 이걸 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이죠. 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한 장짜리 문서로 수립하였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지침서나 SOP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하냐가 지금 잘한 건지도 참 모호하죠. 그리고 뭐 개선 시정을 명하면은 그 시정에 이행에 관한 조치, 역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법이 말하는 해야 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만들어, 예산 줘, 그 담당자들이 제대로 이거를 평소에 관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병원장한테 보고한 기록을 남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이행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그런 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해. 이런 의사결정 레벨에서의 그 책임자가 뭘 해야 되는지를 놓치지 말고, 실무자한테 미루지 말고 본인이 직접 챙겨라는 것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돼 있는데, 병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이 누가 어떤 일을 하였을 때 괜찮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는 개인 병원인 경우에는 병원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병원장님이 그 의무 이행을 했는지 여부가 만일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시점 기준으로 여부가 그거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법인 운영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가 누가 될까요? 이것도 참, 네, 일반 그 회사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해석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경영의 책임자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보통은 책임지겠죠. 아까 그 첫 판결 케이스에서도 그 원청의 대표이사님이 처벌을 받으셨고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 등일 겁니다. 근데 대표이사가 소위 말하는 바지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뒤에 실질적으로 지시하는 사람이 오너가 다 있고 대표이사는 그냥 문서당 그냥 결제, 중간 결제 사인만 하는 경우라면, 그러면 경영 책임자는 그런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고 해석이고, 아까 그 3표 케이스에서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한 것에 가깝습니다. 병원의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병원 법인의 이사장과 원장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거에서 실질적으로 인사 조직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냐가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오너십이 누구한테 있었냐, 그거에 대한 그만한 권한을 행사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라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사장, 원장 중에 책임지는 사람의 책임 소재가 누가 되냐 가려진다면 결국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병원이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또 반면 기업에서는 그 요새 CSO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도매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CS라고 부르는 건 그런 좀 다릅니다. 이제 최고 안전 책임자를 만들어서 그 최고 안전 책임자로 하여금 알아서 이런 것들을 관리 조치를 하게 하면 대표이사는 그것까지 신경을 쓰기 어려우니까, 특히 오너 회장은 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영차기 책임자 등에서 대표이사는 제외될 수 있냐, 이런 류의 논의들이 로펌에서 컨설팅하면서 좀 많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세워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통 자리를 만들어두고 의사결정은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정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최고 안전 책임자로서 모든 예산과 인사 권한,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지시를 알아서 했고, 그리고 위에 오너나 뭐 대표이사나 병원에서는 원장님 이런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라고 한다면 그 문서상 조직회계상 그게 확실히 분리되어 있었고 그러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경영 책임자의 법인 운영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 사람 중에 누가 핵심인지를 결국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경영 책임자 등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대 시민재해에 대한 해야 되는 조치의 내용입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역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행, 그다음에 개선 시정을 명할 때는 그거 잘 했냐,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전보건관계법령, 저희는 지켜야 될 법이 굉장히 많죠. 의료법부터 해서 그런 평소에 그런 조치들을 잘 체크해서 내부적으로 이거는 담당자 누구, 이게 뭐 했고 이게 지금 이행되고 있어, 이런 보고들 잘 받았냐, 그런 조치를 필요하다면 명했냐, 이런 것들을 역시 평소에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보여드린 이런 류의 조치들이 사실 이제 병원에 돌아가서 하기에는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좀 모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 한 건설 쪽에서는 이런 류의 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건설사에서 이 중대재해 처벌 내부 관리 체계 구축 프로세스를 계속 돈과 시간과 사람을 들여가지고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업주라고 하면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상으로는 개인 사업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책임자 등은 법상 용어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위에 준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뭐 공공기관장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 분당 이번에 사건 중대시민재해로 가면 관리자가 관리가 지자체가 돼가지고 지자체장이 아마 입건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개인 사업주인 병원장님은 내가 법 대상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법인 운영 병원에서는 이사장, 병원장, 행정원장 등 이게 실질적으로 이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 관리, 예산 관리, 예산 집행, 그 다음에 결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영 책임자로 특정이 되고 그런 조치를 했냐라는 것들이 판단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럼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때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이게 아주 높은 수준의, 생각보다 좀 높은 수준의 법정형의 형사처벌을 하는 거를 이 법이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그런 계획 수립이나 이런 관리 의무를 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중간에 관리 의무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면 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사망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이라니까 1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1년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통 법률에서 법정형 규정할 때 몇 년 이상, 뭐 몇 년 이하, 혹은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지, 시작하는 것만 규정하는 거는 되게 법정형이 생각보다 높은 겁니다. 1년 이상하고 이 가로의 함정은 형법상 최대인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게 법정형의 상한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하한만 규정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30년이 끝이냐, 뭐 재범 나오면 가중돼가지고 45년까지도 갈 수 있는 법정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법정형이 꽤 높고요. 또는 이제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벌금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그 최초의 케이스에서 보셨다시피 판사도 되게 나름대로, 재판장도 그 판결에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합의되어가지고 수습이 돼서 올라온 사건이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지금 어느 정도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지도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있고, 그리고 그걸 안 했을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모든 그런 이제 신처럼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과연 타당하냐는 부분에서 많이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유죄는 인정을 하되 그렇게 양형을 생각보다 높지는 않게 집행유예로 선고를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이 7년 이하의 징역, 아까 그 1년 이상과 굉장히 좀 다르죠. 그래서 사망사건 발생 시에는 굉장히 좀 이게 형이 엄격하게 되었다는 거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 그 양벌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모든 대부분의 법에 저희 행위자, 짐 직원이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사업 주체들 동시에 같이 책임지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원장이나 의사가 개입했다. 그러면 의료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고요. 같이 한 것이고요. 나는 전혀 몰랐어. 전혀 몰랐다고 하면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런 행위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열심히 기울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는데, 법상으로 내가 정말 주의를 다했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통 기대를 안 하고, 보통은 행위자가 했을 때 양벌 규정으로 그 사업 주체 원장님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관리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 책임으로 보통 벌금을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자와 경영 책임자들이 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경영 책임자는 아까 그 법인인 경우에 누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가임자가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경영 책임자가 행위자로 처벌받았을 때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첫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시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1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때 벌금도 나올 수 있는, 같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경우에 벌금도 꽤 셉니다. 50억 원 이하 그리고 10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제가 그냥 딱 권고를 드리면, 만일 이제 요거 관련해서 무슨 여러 방식으로 병원들이 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대학병원에서는 준비를 하신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같이 준비를 동일하게 뭔가 앞에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우리 병원이라도 내년에 1월 되기 전까지는 이런 류의 고용노동부 해설서나 그래도 환경부 해설서들이 좀, 소방청 해설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안전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그거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지시는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 아닌 거를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그게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 갈 수 있을지 정도는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력 예산 점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라는 게 딱 단적으로 말하면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원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목표 방침을 설정하고 수립하고 공개하는 걸 또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학교 교실에서 위에 푼 올려놓는 거랑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런 거라도 하라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금 관리 체계를 수립할 것이고, 이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의 그걸 세우고 그걸 공개하고 그걸 지킨 거를 계속 점검하라는 의미라서 굉장히 요식행위일 수 있잖아요. 좋은 말 그냥 갖다 놓고. 그렇지만 그거라도 해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걸 안 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고,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도 실무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사고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류의 문서랑 SOP를 만들어 두라는 게 이 법의 취지라서, 그 SOP가 우리 병원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의료법에 의해서 했던 거랑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는 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이런 것도 추가로 우리가 하다못해 낙상사고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거 안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담당자 지정이나 아니면 이제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 조치를 취했고를 내부 보고서로 만들어서 병원장님 딱 결제 받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다음에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은 그걸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잘 관리해라. 이런 것들이 이 법이 하라는 취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조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선사항 이행조치 이런 것들을 그냥 저희가 보고 보면 사람이 너무 바쁘니까 명령 받고 그냥 거기 이행하면은 그 다음에는 팔로우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병원에 지금까지 왔던 그런 개선이나 이행사항에 의한 조치사항이 뭐였고, 그래서 우리가 대응 어떻게 했고, 이거를 이후에 누가 담당자가 그걸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다라는 거를 병원장님이 지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계속 할 수 있도록 윗단에서 의사결정을 해줘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해설서나 고용노동부, 환경부의 서식 같은 것도 좀 많이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병원하고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병원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병원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주로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이런 것들이 가깝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똑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쓴다. 그거는 이제 애초에 이 법 취지와는 조금 어긋나겠죠. 우리 사업장에 커스터마이즈된 이런 류의 관리 조치를 했냐 안 했냐를 그 사업주로 하여금 묻는 것이라서 다른 거 그냥 가져와서 내려받아서 우리는 만들어 놨어요라는 걸로는 사실 실익이 없을 수 없고 오히려 제대로 관리 안 했음을 방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대략 보시면 아, 뭘 하라는 거구나 라는 정도는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 병원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담당자들과 함께 그거 해설서나 이런 거 좀 보라고 하면서 한번 회의를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뭔지 점검하는 정도는 어레인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될까? 저희는 사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자유로우셔야겠지만 이제 하는 업무의 특성상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누구도 장래를 향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조금 어려운 업종에 있죠. 근데 의료사고를 보통 하면은 이제 형사사건에서 뭐 업무상 과실치상의 문제가 되거나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지금 좀 모호한 영역이 있다 보니 이걸 가지고 의료사고에 확장해가지고 적용한다? 이런 류의 논의들은 아직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의료사고의 개념을 배제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아까 그 중대시민재해에서 사망자가 한 명 발생해요. 저희가 이용자, 환자도 똑같겠죠.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리상 그 낙상이나 아니면 장비 이용한 그런 것 때문에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혹은 관리 미비로 인한 사망 사고라고 하면 저희가 전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의료 과실로 인한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뭐 손해배상 문제까지만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보호자들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관리 예전처럼 인력이나 조직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고요 라는 방어를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우리가 그런 평소에 관리 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인정으로 혹시 오해될 소지도 있게도 됩니다. 이거는 그 평소에 그런 주의를 잘 했냐를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사고가 곧 중대재해사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하다가 열심히 변호사로 일하다가 서면을 잘못 썼다. 그렇다고 뭐 그게 중대재해 사고가 되진 않겠죠. 근데 저희 사업장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업무 중에 뭘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원장님들께서도 의료사고인데 사망사고고 관리 문제가 되면 혹시 중대재해 사고로 넘어갈 여지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걸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게 단순히 수술이나 시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번질 염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는 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중대재해 사고로 넘어가면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영역이나 이런 엄중함 자체가 다르겠죠. 물론 지금 현재 법조계의 온도는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변호사 업계도 그렇고 이 법 자체가 너무 모호하지 않냐. 이 수범자들한테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처벌할지에 대한 명확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명확성 자체가 너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지금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올릴지 말지 기다려지고 있는 상태고 나라에서도 보안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좀 설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개정이나 이런 거가 될 염려는 많습니다만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그 공중이용시설 시민재해 관련해서 병원을 빼달라, 병원을 제외해달라는 병원은 너무 많은 사실 다른 법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관리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라는 의견도 계속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란 게 바뀌기 전까지는 내가 내 사건이 일어나면 내 사건은 나한테는 100입니다. 다른 뭐 정책적으로 변경되는 거랑 그거랑 별개로 내 사건이 발생했으면 내 사건은 잘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늘 좀 주의를 가지고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을 좀 놓쳤는데 그 중대 시민재해 관련해서
여기 지금 공중이용시설 또는 설계, 제조, 관리, 관리상의 여기서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에서 공중이용시설의 병원이 명시로 들어갑니다. 605평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공중이용시설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관리상 책임 여부가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그 밑에 평이나 그 밑에 병상은 괜찮나요? 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아까 산업재나 이런 것들 다른 걸로 해당될 여지도 있고 원료나 제조물의 유통의 문제가 아직 좀 해석이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의료기기나 의약품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면 605평 미만이면 우리는 혹은 100병상도 아닌데 괜찮나요? 그거는 왜 안 돼? 일단 100병상 이상이시면 중대시민재해는 무조건 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이게 지금 사실 병원에서 어느 산업안전보건법상 혹은 의료법상 그다음에 그 외에 감염 관련해서 어떤 방식의 조치들은 대부분 또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중복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롭게 또 이런 관리 조치나 사전 계획 수립이나 인적 조직이나 이제 예산을 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병원이 대비가 되어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참 어려운 게 사업주한테 되게 많은 의무들을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보면 법도 너무 많고 그거를 다 하나씩 알아가지고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법정에 섰을 때는 또 어려운 게 제가 그냥 일반적인 선에서 뵀을 때 저희 의뢰인이나 저희 이제 병원장이나 이런 보면은 뭐 선의를 가지고 선량하게 사업을 해오셨다는 것들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결국에 법정에서는 법을 몰랐다는 것, 법의 무지는 보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변호사로서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도 가능하면은 법정에 서시거나 조사를 받으시거나 그런 것들을 소명할 일 자체가 없으신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시게 되면은 너무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계기로 혹시 가셔가지고 우리 병원이 어느 정도 대비가 있나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정도 되셨으면 저도 많이 보람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